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티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 국정원 관련된 보도가 연일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안에는 대변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대변인 자리에 지나간 15개월 동안 지금 세 번째 대변인이 교체가 되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내부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게 무슨 외교부도 아니고 내부에 있는 대변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바깥에 있는 언론사에서 어떻게 알죠? 이런 것들을 국가정보원에서 대변인이 바뀌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어찌됐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얘기는 상당 부분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직 중에서 대외적으로 노출된 분야는 대변인실 정도이다. 직함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실무 조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한 이후 임명된 국정원 대변인이 잇따라 바뀌면서 벌써 3명째가 되었다. 정부 기관에서 1년 3개월 동안 대변인이 3명째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사기업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 사유 등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변인을 빈번하게 바꿀 정도이면 국정원 내부 인사가 요동쳤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난달 느닷없이 튀어나왔던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알력설은 현 국정원 지도부 체제가 지속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우려까지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는지다. 국정원은 알려진 이상으로 하는 일이 많은 조직이다. 알려지지 않을 뿐 나라 안팎에서 여러 일을 한다. 국내외 간첩 탐지, 탈북자 합동신문, 산업기술 유출 색출, 해킹 방지 및 적발, 테러 정보 파악 및 대응 등은 익히 알려진 국정원 업무인데 모두 비공개 작전이거나 비공개 활동이다. 그래서 국익을 위한 합법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정원 활동이 구체적으로 노출되면 대체로 사달이 나곤 한다.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정보 획득 수단과 방법, 상대가 공개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구축했던 정보 라인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간첩 수사가 그렇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국정원은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창원 간첩단 사건 등을 기소했는데, 일단 기소하면 공소장과 재판 과정을 통해 국정원이 어디서 어떻게 체증했는지가 공개되어 해당 수사기법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도 알았기 때문이다. 망신사를 당할 때도 있다. 2011년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묵는 호텔 숙소에 침입했다 들켰던 국정원의 작전은 한국 정보기관이 얼마나 어리숙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단면이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되진 않았지만 이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달래기 위해 하지 않았어도 될 양보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정원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평가받는 조직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다로 평가를 받게 된다. 임무 수행 중 목숨을 버려도 이름을 알려 기리지 못하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에 마련된 이름 없는 별 19개 중 공개된 부는 1996년 러시아에서 북한 마약을 조사하다 피살되었던 고
최덕근 영사뿐이다. 우리는 고 최덕근 영사를 통해 돌아가신 이름 없는 영웅들이 엄중한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업무를 수행했을지를 유추할 수가 있다. 국정원 활동엔 이런 일도 하나 싶은 내용도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국정원이 침공 관련 정보를 파악해 동맹국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는데 첩보가 시의적절했다는 소문이 돈 적도 있다. 10여 년 전 전직 청와대 실무진으로부터 들었던 일화 중엔 남북관계가 좋았던 김대중 정부 시절임에도 국정원 일선에선 남한에서 만든 사극방송 등 방송 드라마의 비디오 테이프를 북중 국경지대에 거의 공짜로 뿌렸다는 얘기가 있었다. 북에 들여다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한국과 외교관계 없는 제3국에도 당국자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를 위해 새 명함을 판 국정원 백색 요원이 현지에 머물기도 한다. 이처럼 국정원은 현 정부 들어 복구한 원훈대로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제를 지향한다. 그런데 수면 아래에서 움직였어야 할 조직이 인사를 놓고 잡음을 만들었으니 논란을 자초하였다. 무엇보다 지금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유지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 기소도 공소유지도 극히 까다롭다. 재판부는 엄정하게 물증을 요구하고 있고 간첩단 하나를 잡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얘기 역시 과장이 아니다. 해외 방첩 수사를 위한 대공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국정원에서 도리어 알력설이 불거졌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국정원이 분열과 갈등을 빚는 근본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자기들의 대북 정책 입맛에 맞춰 조직과 인사를 흔들어놨기 때문이라고 해명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부 출범 후 15개월이나 흘렀다. 그런데도 잡음이 생기는 것은 조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일할 채비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당국자들이 일제히 일단락됐다고 하니 지켜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더는 알력서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 이생과 같은 이야기는요, 지금 중앙일보의 그 국제외교안보 디렉터라고 하는 최병건 씨가 중앙일보의 기관 내용들인데요, 상당 부분은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정보원에 대변인실을 둔다는 건요, 대단히 잘못된 조치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이 지금 국가정보원이 어디에다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표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변인실을 두고 마치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보 조직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이가 이 대통령에 오르면서 아마 생겨났던 그 새로운 제도였는데, 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일단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변인실은 마땅히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부 인사 잡음으로 인해서 지금 조직이 동요되고 있다. 이 언제까지나 지난 정부 탓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부적인 알력을 잠재우고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 정부 문재인의 간첩 정부가 있었으니까 잘못된 것은 뭐 명약관화하죠.
더 이상 그자들의 그 반역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를,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리더십, 지휘 통솔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지금 외교부에서 오신 우리 김규현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양반이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도요, 대사는 한 번도 지원을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즉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대사는 미국 대사든 코스타리카 대사든 아니면 자메이카 대사든 간에 일단은 특명 전권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 즉 얼굴 마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대외 협상, 대외 활동, 대외 교섭 이 분야에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부의 외무고시를 패스했던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 또 선배를 보더라도 하나같이들 외교관으로서 마지막 피날레는 대사를 완수하고 그리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김규현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도 하나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부하 참모들 가운데 윤병세 외교장관과 함께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았던, 특히나 안보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왜 국가정보원장으로 왔는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아마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께서 5년이라는 세월간 감옥에 투옥돼서 고생을 하셨는데,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다시 반성하고 저 산간에 처박혀서 반성문을 써도 부족할 터인데, 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나서게 되니까 그 선거 지원 캠프에 아마 합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데스크워크, 평생을 데스크워크, 책상 물림만 해왔던 그 점만을 강조했던 김규현이 아마 자신보다도 더 선배되는 서울법대 출신의 형님들에게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문서 정리 정도는 잘하면 국가정보원장을 해도 되겠거니, 이렇게 70이 넘은 그 법대 출신의 선배들이 아마 뭔가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국가정보기관, 지금 현재는 국가정보원인데 그 조직의 요원들은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깡패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이 좀 다소 생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국가대표 일진 깡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 어디 나가서도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원들로 충족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자와 같은, 호랑이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전사 비밀 요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 지휘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휘관이 사자가 되어야 되고 호랑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김규현 씨는요 제가 이렇게 우리 후배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무슨 영어 좀 한다고 미국에 꽤나 많은 커넥션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워싱턴에 아마 서기관, 참사관, 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워싱턴 아마 한 3번 정도 근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상업의 중심지라고 해서는 뉴욕, 혹은 곡물, 유류의 중심이라고 하는 CBOT가 있는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 시카고, 이런 그 미국의 전형적인 경제 중심적은 다녀보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과학이 발달되는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텍사스 휴스턴 지역이나 아니면 이쪽에 남쪽에 조지아 이런 쪽에는 전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봐도 워싱턴, 버지니아, 워싱턴 DC 요 정도에 국한돼서 알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러니까 미국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우리 국정원의 일이라는 것은 3D 업종이에요. 3D, 즉 dangerous, 위험하죠. difficult, 어렵죠. 그 다음에 dirty,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상 물림이나 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활동 안 해봤던 자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지휘 통솔하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본인과 함께 일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 조직이 워낙에 방대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조직을 미국 같으면요, DNI,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 국가정보 그 수장께서 18개 복합된 정보기관을 통솔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도 CIA이고, 그 중에 하나가 FBI이고, 그 중에 하나가 DA, 뭐 NSA, 뭐 NRO, 뭐 여러 개의 그 정보기관이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있죠. 물론 어디에 워싱턴을 둘러싼 그 에어리어에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NI가 전체 미국의 국가정보조직을 통솔 지휘할 때는요,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죠. 9.12 테러 사건이 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본격화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국내국에 이런 식으로 분류도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요, 웬만한 이 예지력,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지적 수준이 안 되면 이 국가정보조직을 통합, 관리,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게 제가 초장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 무슨 법전이나 뭐 정치학 개론서, 뭐 외교사 이런 것들 달달 외워서 시험 봤던 외교부의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김기현 씨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요원들은요, 정말 피눈물 나는, 정말 그 아주 군보다도 더 혹독한 그러한 그 육체적인 훈련을 견뎌내야만 우리 정규 요원으로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즐겨 입는 이 군복도요, 우리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색깔의 옷들을 입고 갖가진 훈련을 합니다. 그런 갖가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정년되고 숙련이 되면서 점차 정규 요원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위 공채과정, 정규과정으로 우리가 입사해서 근무할 수 있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긍지를 갖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봤을 때 저희 동료들 중에서도 그 낙하산을 타기 직전에 11m 높이의 그 모형탑 막타워에 올라가서 점프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 11m도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못 뛰어내린다고요? 그야말로 진짜 조교들이 그 철근으로 만든 그 쇠 뭉치를 갖고 두들겨 패도 못 내립니다. 왜? 떨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런데 그 몸을 차고 있는 그 하네스라고 하는 우리 강화 장비는요, 3톤 이상의 그 중량을 가진 것을 달고 해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질기고 안전한 선이에요. 그런데도 못해요. 왜? 담력이 없거든, 용기가 없거든, 실천력이 부족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나 즐겁고 재미난 공수훈련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수 강화 훈련은요, 하고 나면요 정말 쾌감이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요원들은 하나하나 변신해 갑니다. 왜? 국가가 요구할 때는, 나라가 명령을 내릴 때는 내 한 목숨 초계같이 던져서 적전에 낙하산을 메고 들어가서 침투하면서 동시에 그 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는 것들이 국가정보기관의 비밀 요원들입니다. 얼마나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정말로 권장할 만한 아주 매력적이고 훌륭한 조직인데 요즘 이 조직이 썩어버렸죠. 자,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을까요? 없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조직에 우리 공작관들은, 그리고 비밀 요원들은 우리가 임무 수행 중에 설령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알리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죽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보사 우리 후배들도 가볍게 싸우고 멋있게 죽자, 이런 말을 늘 입버릇처럼 뱉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훈련받고 양성된 우리 요원들은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렇게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면 뭐합니까? 지금 김대중 노무현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또 가짜 보수 이명박, 그리고 또 유약했던 박근혜, 그리고 악랄한 간첩 정권 문재인이 거의 한 30년을 거쳐오면서 이 국가정보기관이 형해화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밖으로 유출될 기밀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기밀이 문재인 때 서버를 해체하고 공개함으로써 간첩 세력들, 좌익 세력들, 북한, 중국으로 그 국가 비밀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은 속에서 이 고작 그 깜도 안 되는 대변인 했던 애들 3명 교체된 것이 지금 언론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가정보조직에 대변인실은 필요가 없고 대변인이나 직함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금년 연말이면 대공수사권이 박탈을 당합니다. 경찰 이관이 아니라 대공수사권 박탈, 폐지라고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이 국가보안법을 두고 또 국가정보조직에서 이 간첩 수사를 하는 것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 그리고 문재인이가 자기의 조국이로 섬지는 평양 정권에 충성을 다 바치기 위해서는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됐었고 국가정보원을 폐지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국정원 없애라는 그런 팻말을 들고 늘 야간에 시위에 참석을 하고 했던 바로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간첩, 그들의 협조자가 바로 문재인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간첩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 창원에 있던 자통, 민중통일, 그러니까 자주민주통일, 민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그것들 같은 보잘것없는 그 간첩 조직들도요, 한번 잡기 위해서는 보통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 해볼까요? 북에서 난파됐던 대남 공작기관에 어떤 요원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북한인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고 긴 세월 지나서 제가 2011년도 퇴사하면서 후배들한테 이 녀석은 꼭 붙잡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결국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친구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잡아서 그 친구는 팔자 고쳤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이제나마 자유스럽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제 고향집이긴 해도요, 그 간첩의 존재를 제일 먼저 파악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고 조사하고 압박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중국에 파견 나서 근무할 때도 그 친구를 찾아내서 압박을 가하고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접촉도 시도하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훗날 그 친구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잡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한 일화를 얘기해보죠. 그 간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이 되는데, 물론 그때는 저는 현직에 있었을 때입니다. 얘를 덮쳐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단장, 국장에 있던 우리 선배들이 얘가 북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왜 그랬죠? 책임? 내가 지겠죠. 내가 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북한인이 아니라면 내가 옷 벗고 나가서 그 죄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그것을 덮쳐서 생포를 못했던 게 바로 국가정보원의 소위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이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해서 간부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묘한 재주를 부려서 간부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연공 소열로 따져서, 그러니까 뭘 오래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이제 그런 관직에 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관오리라고 얘기합니다. 탐관오리. 그러니까 이런 탐관오리들, 그리고 현장에 가보지 못했던 자들이 이렇게 간부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현역에서 현장을 누비길 때도요, 우리 지휘관이라고 하는 선배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많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자도 우리 정규과정 선배였네요. 그러니까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을 하는 요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한번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 국가 정보 조직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도요, 지금 무슨 보직, 승진 이런 게 중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그 언론에서 국정원 대변인을 갖다가 15개월 만에 세 번째 교체했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오는 걸 보면, 김규현 국정원장이 정말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입증해주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규현 씨는 지금 나가도 아마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한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는 아마 돈을 모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돈 그 정도 모았으면 내년도 뭐 비례대표 아니라 그냥 일반 지역구 나가더라도 돈 갖다 싸바르고 국회의원 하나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일도 못하면서 국가정보원장 그 직책에 연연해 하나 모르겠어요. 정말 역대 이종찬이나 무슨 천용택, 뭐 임동원, 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이런 자들도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나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자들의 말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정원장을 하고 나서 그자들과 그자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로가 비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청렴하고 정직하게 목숨을 걸었더라면 지금 국정원에서 이런 개만도 못한 헛소리들이 안 나오겠죠. 어떻게 언론에서 국정원 내부를 이렇게 조사하듯이 달달 털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우리 감찰실 직원들 잘 듣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내 그 조직의 후배일 텐데 김규현 씨한테 전화라고, 빨리 걷어치우고 집에 가시라고. 그리고 이미 김규현 씨 개인에 대한 대검찰청 고발이 접수가 됐어요. 지금 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중앙지검에 있는 그 공안 파트에서 김규현 씨를 지금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정원장 김규현이가 아니라 개인 김규현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국가정보원장직에서는 지금 밖에 방패막이가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인으로 사회에 나오더라도 이 경주는 끝난 경주가 아닙니다. 김규현 씨는 나랑 같이 법정에서 한번 다툼을 해야 돼요. 네? 해야 된다고. 그리고 치사하게 무슨 뭐 법적 대리인다 해가지고 변호사 달고 나오지 말기 바래. 네? 당신이 진짜 국가정보원장이라면 나랑 같이 법정에서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질문에 답해. 즉 서훈이가 국정원장 있을 때 서버를 열고 종북 좌익 간첩들에게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 넘겼어요. 그거 왜 수사 안 하냐고 했죠. 두 번째, 문재인이가 USB를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줬는데 그거 수사 안 했어요. 세 번째, 김정수기의 사치 향락 비용으로 쓴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특활비 내역 안 밝혔어요. 그 다음에 정보사령부의 최우수 공작관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그 거짓된 오역의 역사도 청산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수사 방면 또 공작 방면, 해외 방면에서 걸출했던 나의 유능했던 그런 후배들을 모조리 다 잘랐는데 그 후배들이 전부 TK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그 이유도 발표를 안 했어요. 다섯 번째, 해군 관개토 대왕함이 김여정의 지시를 받고 득달같이 대화태어장을 건너가서 북에서 탈출했던 목선을 납포해서 그 다음날로 넘겼는데, 그 지령을 받았던 문재인과 정의용, 서훈, 국방장관 서욱, 또 해군 참모총장 동해안 함대사령관, 이 모든 자들을 수사를 안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갖고 얘기한 건데, 이것이 비밀 누설이라고 한다라면 김규현 그대는 이 모든 사항들이 거짓말이라고 입증을 해야 돼. 만약에 입증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해당이 됩니다. 당신도 똑같이 문재인과 함께 괌을 가든지 형무소를 가든지 아니면 전기 고문 의자를 타든지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국정원장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돈에 문재인을 잡아 넣으라고. 그리고 서훈이, 박지원이 이자들을 간첩 혐의, 여적죄, 반역죄로 잡아 넣으라고. 그리고 대공 수사권 가져오게끔 투쟁을 하라고. 그것도 못하면서 밥은 왜 처먹고 있나? 국민들이 주시는 혈세가 당신들처럼 놀고 자빠져 있는 기생충들에게 밥 처먹으라고 주는 사료비인다고 생각하면 빨리 정신 차리기 바래. 그리고 몰몬교도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나 거기서도?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몰몬교는 이단 사이비 종교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몰몬교에서 믿는 하나님한테 간구를 해. 나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만약에 그런 걸 못할 때는 김규현 씨, 그대는 나와 함께 법정에서 다툼을 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될 거야. 각오하고 있으라고.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참, 오늘 제가 한 가지 첨언할 게 있는데, 저희 그 방송의 구독자 수가 안 오르는 것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공작관 TV를 하면서 일주에 2만씩 해서 3주차에 6만을 돌파했고, 그리고 이제 8만을 향해 가는 도중에서 모종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폭파가 됐고, 때마침 그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희 공작관 TV 이 동영상을 찾는 것이었어요. 지난 아마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월드컵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실제 상황을 못 보고 토요일 아침에 녹화된 그 TV를 보고 있는 중에 권춘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봤더니 연락이 뭐 한 4차례 정도 왔던 것 같더라고요. 전화가 와길래 이제 제가 받았죠. 받았더니 지금 얘기가 그 김성환이가 당시에 그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 둘이는 또 고려대학교 영문과 동기동창이라서 둘이나 아마 반말을 놓고 하는 사이일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성환이가 급하게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공작관 TV 동영상을 좀 몇 개 좀 뽑아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손도 없고 발도 없냐 말이야. 손가락 없느냐고. 찾아서 보내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좀 빨리 뽑아서 보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계정이 일그러지고 깨져서 지금 막 어수선하던 차였어요. 그래서 후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후배가 SOS를 받고서 이제 계정을 갖다 이제 복구하는 차였다고요. 그래서 보냈죠. 근데 이제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에 권춘태 차장이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몇 편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찾아보면 될 거지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날 귀찮게 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보니까 저로부터 왔다라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컴프로마이징 좀 이렇게 확산시켜서 할 그런 필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2편인가요? 그 중에 또 뽑아서 권춘택 씨한테 보냈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자, 내가 지금 보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오. 왜? 당신들은 지금 전혀 현장에서 훈련을 안 해봤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권춘택 차장 당신 같은 사람들은 미국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북한 애들하고 맞닥뜨린 적도 없고, 그리고 공작 기본계획서 한번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빠지고, 나같이 현장에 뛰어봤던 사람이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대통령에게
지금 우리 국가정보조직이 당면한 문제는 뭐고 무슨 일을 어떻게 되는지 내가 대통령께 설명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춘택 차장이 쌩까버리고 그 없던 일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아니 왜 대통령하고 독대 자리를 안 만드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굳이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첨가하는 말이 무슨 일이 있어도 김기현 원장님 욕은 하지 말아달래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욕을 해달라는 소리였어요. 그게 욕을 해달라. 왜?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자가 바로 권춘택인데 지금 보니까 내부에서 그 특보들하고 권춘택하고 아주 짜서 이번에는 권춘택이 하고 그 다음에 특보 A가 하고 그 다음에 특보 B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계획서를 다 잡아놨나 봐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특보 그 친구들하고는 아마 또 다른 친구 사이인가 보죠. 지들이 정하면 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 하세요 이렇게 아마 임명을 할 모양이에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롭게 계정을 만들면서 공작관 TV에다가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레이트 게임이 또 다른 어떤 김 무슨 박사가 자의적으로 계정을 폭파하고 이렇게 장난질 치면서 돈벌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그레이트 게임은요 그 김모 박사라는 사람이 쓴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졌던 100년 전쟁 그 과정을 우리가 그레이트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역사상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김모라고 하는 그 친구는 뭐 자기가 그걸 원형에다 썼겠죠. 근데 뭐 그 친구가 그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을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 개창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는 그저 본인이 뭐 나름대로 무슨 공부를 좀 했어도 되고 뭐 박사학위도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한 것 뿐이지, 그레이트 게임은 그 주관자가 누구다? 영국과 러시아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사에서 엄연히 영국과 러시아 간에 벌어졌던 그 세계적인 그 대결 국면, 이것을 우리가 전문 외교 용어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한다 이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요 한 달에 연금을 국가로부터 20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연금도 받고 있는 사람 200만 원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저같이 생명 걸고 평생을 바쳤는데 그래도 한 20년 하고 나서 2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자들은 어디 당신 같은 사람한테 200만 원을 갖다가 연금이라고 주냐, 개새끼들한테나 던져줘라 막 이렇게 열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래 뭐 연공 서열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업무의 경중과 위험도는 상관없이 뭐 누구나 똑같이 준다라면 그렇게 뭐 받아야 되겠죠. 국가에 조금 더 구걸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뭐 더 달라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왜? 이 나라 수준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말 안 해요, 저는. 자, 그런데 요약하면요 우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은 지금 변화하는 국제적, 특히나 미중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세기말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앞으로 대처 방안,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지혜와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나 아니면 외교부나 아니면 통일부, 국정원 이런 데서 올바른 그 방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라면은 저희 같은 그 퇴역 공작관이 할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 못해요. 그리고 안 해요. 일례로 제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중심해서 지금 역사 동영상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 누가 해야 되죠? 교육부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문화관광부나 통일부, 국정원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라는 조직에서 국민이 준 혈세는 받아서 처먹고 있으면서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깨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다라면 이미 했겠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득이 이렇게 방송하게 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댓글이나 좋아요가 붙는 거 보면요, 현재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마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축소시켜서 지금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확산될수록 국민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죠. 누가 두려울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자들이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이가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이러한 방송들과 이 홈페이지가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10분 이해하죠. 뭐 10분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아요, 구독도 좋고,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다 알려주실 분들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깨우쳐 나가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각성과, 그리고 악인들과 악당, 적대 세력들을 변별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 방송이 무슨 이거가 돼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발 잘못된 그 미망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